봤더니 큰일 날 뻔했네. 자, 로스팅이 건식 열처리. 그래서 맛과 향이 생두 상태일 때는 없다가 열에 의해서 분자가 향으로 또는 맛으로 표현이 될 만큼 잘게 분해가 되면서 이제 맛도 형성이 되고 향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분자로 되기 전에 멈췄다. 그러면 이제 물에 녹는 성분이 되는 거죠. 그 물에 녹는 성분도 열을 더 받으면 이제 휘발성이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향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용성분 기름, 이게 셀룰로스가 이제 불용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불용성분, 물에 녹지 않는 애들, 완전히 용해되지 않는 애들, 이제 걔네들과 기름 성분이 바디를 형성한다. 무게감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맛으로 표현을 할 때, 바디감이 좋다? 그러면 여기에 기름 성분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겠으나, 얘가 다당류 섬유소와 오일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얘네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됐나? 이제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커피를 딱 받았어요. 근데 향을 딱 맡는데, 향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과일의 느낌이 막 3가지가 나고, 뭐 너티한 느낌의 막 아로마가 너무 풍성하고 좋아요. 근데 입에 탁 들어오니까 너무 기대보다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얘로 나타내는 애들이 얘로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향을 딱 맡았는데 향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근데 입안에 탁 들어온 순간 굉장히 다채롭게 확 터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분자가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맛으로도 표현되지만 향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투입일 때 들어가서 밝은 녹색일 때가 지금 생두죠. 이제 들어가서 얘들이 이제 하얀색으로 변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로스팅을 하면서 좀 봤죠. 그러면서 색깔이 이제 창백하게 변하기 시작하다가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옐로우 구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하면서 강조를 할 거예요, 뒤쪽에서. 이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는 구간이 있어요. 저 때가 이제 수분이 한 7, 80% 날아간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투입 온도예요. 투입 온도. 그거는 생두가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생두가 들어가서 초반에 열을 얼만큼 줄 거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열을 얼마나 크기를 줄 거냐. 들어가자마자 짧은 시간에 걔한테 줄 열량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투입 온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셨죠. 저점, 이렇게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20도밖에 안 되는 생두가 드럼 안에 들어가서 한 180도, 190도 되는 드럼 안의 온도를 쫙 끌어내리죠. 그러다가 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요. 그럼 그 저점을 찍는데 이 저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럼 안의 온도와 생두의 온도가 일치되는 지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점 온도가 높았다 또는 저점 온도가 낮았다. 그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투입 온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저점이 어느 거는 100도에 왔어요. 어느 거는 80도에 왔어요. 그러면 생두가 처음에 가져간 열이 또는 생두가 열에 대한 저항성이 어떻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혹시? 다시 생두를 집어넣었어요. 생두를 드럼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똑같이 180도에 넣었어요. 근데 어느 애는 저점을 찍는데 생두하고 드럼하고 온도가 일치되는 지점이 80도에 찍혔어요. 어떤 애는 100도에 찍혔어요. 그러면 얘가 생두가 들어가서 어느 게 열이 빨리 먹었어요? 두 번째 게 뭐예요? 몇 도? 100도. 그렇죠. 열을 빨리 먹었죠. 열이 빨리 먹었으면 얘가 상대적으로 80도인 애보다 같은 시간에 먹은 열이 더 많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앞으로 뒤로 달려갈 게 어느 정도 달려갈 거냐, 어느 속도로 갈 거냐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지표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가는데
터닝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옐로우 구간이 되는. 아이고.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는 거죠. 노랗게 똑같이 노란 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란 지점의 색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에서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애가 있고 천천히 가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건조 시간에 따라서도 얘가 어떻게 YR 구간에 진입을 할 거다. 그 뒤에 양상이 어떻게 벌어질 거다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찍었다. 그 다음에 건조가 다 돼서 YR. 그러니까 이 YR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수분이 이제 날아가서 열이 직접적으로 이제 조직에 열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날아가서 구이가 시작이 됐으면 그 뒤에 수분이 날아간 거에 비례해서 구워지는 속도 그리고 이 열을 받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느리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YR 구간의 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될런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에 진입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R 구간이 시작이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뒤에 설명 또 드릴 때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만나서 맛과 향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캐러멜화 구간으로 진입이 되는데 YR 구간은 거의 배출할 때까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제일 왕성하게 확 치고 올라가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캐러멜라이제이션 되기 직전까지. 이 구간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지날 거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캐러멜화 과정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당이 그냥 지가 색소로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멜라노이드라는 색소로 변하고 있어요. 갈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성분이 단백질을 만나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당 성분이 지가 그냥 색소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 캐러멜화 과정이에요. 그러면 마이야르 구간을 너무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야르 구간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서 맛과 향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걔를 너무 짧게 가져가서 170도를 빨리 도달해 버리면 당 성분이 지가 그냥 그 멜라노이드라는 색소로 그냥 변해버리죠. 그럼 당 성분이 빠르게 소실이 되면서 단백질하고 만날 여지가 없어지겠죠. 물론 단백질도 빠르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온도가 170도, 180도 되면 단백질 자체도 많이 사라지긴 합니다. 그러면 마이야르 구간을 너무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한 맛이. 그렇죠.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맛이. 그렇게 단조로워져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마이야르 구간은 열이 높을수록 반응이 활발해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0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10가지 성분을 맛으로 잘 표현을 해오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야르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네 해서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반응이 10개 일어날 게 절반밖에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구간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가 가장 최적의 지점을 찾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이야르 구간에서부터 캐러멜과 반응이 지나가는 구간도 어느 정도 확보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절한 열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러멜화 과정이 시작이 되면 이제 갈변화가 일어나갔다는 거는 우리가 플레이버 필에서도 연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스파이스 쪽, 브라운 로스트 쪽, 이제 그쪽은 굉장히 어둡죠.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갈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분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붙으면서 쓴맛 쪽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변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1차 크랙. 1차 크랙.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얘는 지금 수증기, 세포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1차 크랙의 원인은 수증기다. 그래서 로스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또 2차 크랙이 일어납니다. 2차 크랙은 이산화탄소가 터져 나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원인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원인들도 함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1차 크랙은 수증기의 팽창으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거, 2차 크랙은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투입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여기에 나눠드린 거에 보면 옆에 그래프를 그리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면은 투입할 때, 그다음 0000이 투입이에요. 그다음에 1분 지날 때, 2분 지날 때, 3분 지날 때 이제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거를 거기에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쭉 내는 거에 도팅을 해가지고 이제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 시작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도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20도 정도의 생도를 넣었더니 쭉 내려가서 약 80도 정도에서 저점이 찍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려가기 시작할 거죠. 그러면 여기가 높게 형성이 된 것과 낮게 형성이 된 것은 이 치고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겠죠. 얘는 이렇게 늘어질 수 있겠죠. 열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 얘는 시간이 좀 늘어진 로스팅이구나. 얘는 좀 빨리 간 로스팅이구나. 또는 뭐 저점이 높이 찍혔는데 뒤쪽에 불을 빨리 빼줘서 조절을 해줬구나. 이제 이거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옆에 있는 온도를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고 우리가 마이야르 리액션 150도 정도에서 오고 캐러멜화 과정이 약 170도 정도. 콩의 입장에서요. 드럼의 온도가 아니라 콩의 입장에서 볼 때 150도 정도의 열이 가해졌을 때 마이야르 리액션이 온다. 한 170도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 캐러멜화 과정이 온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차 크랙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배출 또는 2차 크랙까지 갈 일이 있다면 2차 크랙까지 간다. 그래서 이 처음서부터 배출할 때까지가 콩의 입장에서 보면 열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들어가면서 흡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발열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발열 구간. 그러니까 콩 자체가 발열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열을 내뿜는 발열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1차 크랙 이후라고 보는 거예요. 1차 크랙이 터져 나오면서 그 열을 발산을 하면서 콩과 콩끼리도 열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발열은 1차 크랙의 그 순간이에요. 1차 크랙의 그 순간. 근데 이제 뭐 많이들 여러 로스팅 책에서 1차 크랙서부터 배출까지가 발열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우리가 로스팅을 하면서 지금 프로파일에 적어야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로스팅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죠. 생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는 이제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실은 이제 도구가 없어서 안 적어 놨는데 실은 이제 밀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측정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로스팅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온도에 한번 넣어보면 저점 찍히는 거 보면 대번에 알아요. 아, 얘는 밀도가 좋은 애네, 얘는 수분이 좋은 애네, 또는 이렇게 만져보거나 향을 맡거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있으면 좋은데 그 장비가 워낙 고가품이라 굳이 그거를 사서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것들을 쓰다가 어느 정도 내가 그런 거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까지 가면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넣어놓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생두 상태일 때 밀도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콩의 양을 얼마나 넣을 거냐. 그건 왜 그럴까요? 배치 사이즈를 측정하는 거는 똑같이 180도에 넣는데 500g 넣는 것과 1kg 넣는 거, 콩의 한 알 한 알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열을 덜 받겠어요? 당연히 1kg죠. 드럼 안에 열량이 정해져 있죠. 근데 들어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나눠 갖는 열들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원래 얼마를 넣을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되셨어요? 아, 예. 혹시 문제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 이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마이야르 리액션이 언제 도착하느냐, 건조가 드라이가 언제 끝났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갈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온도와 어느 정도 시간에서 갈변화가 왔느냐,
1차 크랙은 언제 왔느냐, 이제 이런 걸 다 적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하고 냉각까지. 요걸 한번 볼게요, 자세히. 자, 생두에 대해서 배울 때 얘가 각각의 가공 과정, 산지 품종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정보, 사전 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배치 사이즈예요. 우리가 이제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투입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나눠드리고서 여기 지금 보면 투입량과 산출량이 있는데, 여기 투입량을 여러분들이 핸드피킹을 하고 나서 적으세요. 실제로 넣는 양을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출을 하고 나면 얘들에서 성분이 열에 의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무게가 좀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얼마나 빠졌는지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많은 회사에서 로스터기가 나와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열 보존율이 좋은 데들은 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용량이 1kg면 1kg 다 넣어도 그 볶음 정도가 골고루 볶아지기도 해요. 그런 머신들이 있기는 합니다. 되게 뭐 고가 머신들 가운데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자기네들이 적어놓은 최대 용량의 한 70% 정도 봐요. 최대 용량을. 그러니까 열이 골고루 받을 수 있을 정도를. 그래서 표기된 용량이 완전히 그 최고 배치 용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넣어봐서 볶아보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아는 문제고, 머신에 따라서 열 보존율이 좋은 애들일수록에 많이 고르게 이제 로스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입량에 따라 드럼의 온도 변화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실습에 사용할 저 프로스터, 태완 프로스터라는 로스터가 1.5kg짜리 로스터인데, 저기에다가 300g 넣은 것과 1kg 넣은 거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적게 넣은 게 열 변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치량이 많을수록 대류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적을수록 전도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류열은 반열풍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드럼의 벽면하고 이 가운데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걔들 이렇게 섞어주려고. 그러니까 드럼이 이렇게 생겼으면,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날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걔가 돌아가면서 얘들을 뒤집고 할 때 이제 좋게 하려고 거기에 날개를 달아놨는데, 그 날개하고 이 벽면에 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라이팬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게 전도열이에요. 괜찮죠? 그 가운데 걔가 이제 닿는 거 말고 가운데 열풍이 지나가잖아요. 그 열풍에 의해서도 열을 받죠. 뜨거운 열풍에 의해서. 그걸 이제 대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스터를 반열풍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량이 많을수록 가운데 지나가는 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배치량이 적을수록 벽에 닿는 전도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벽면에 닿는 것보다 가운데 떠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류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적으면 아무래도 가운데 있는 애들보다 붙어 있는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건조 단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스타트부터 마이야르 구간이 시작되기 전, 그래서 본격적인 조직이 구이가 시작되기 전, 수분이 날아가고 있는 그 구간, 그걸 우리가 건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거의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분들 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맛이 형성되고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열이 들어와서 수분이 그 열을 빼앗아서 자기가 기화되고 이제 날아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알게 돼요. 저점은 저 로스터로 똑같은 환경에서 로스팅을 할 때
저점은 어느 정도 올 때 얘가 적절하게 열을 받고 부분적으로 타거나 가운데 센터 컷이 타거나 이런 일이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각각 종류가 다른 생두들을 받아다가 로스팅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저점을 맞춰주는 노력을 하면 큰 편차가 나지 않게 로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조 단계까지 달려가는 시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내가 해봤을 때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야르 리액션 150도 도달하는데 뭐 3분 30초다, 4분이다. 요 정도에 도달을 했더니 가장 결과물이 좋더라. 그러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열을 줄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두는 게 좋다. 건조 구간까지 150도까지 너무 빠르게 도달하게 되면 너무 로스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너무 긴 경우에는 압력이 부족해서 마이야르 리액션 또는 수증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1차 크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약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 단계는 그 이후에 로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조 단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로스팅이 조절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향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드라이 페이스가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열이 가해졌을 때는 콩의 끝부분이 부분적으로 타는 현상을 우리가 티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센터 컷 부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가운데가 타 들어가는 이제 그걸 스코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너무 약한 열로 인해서 덜 익은 맛. 그러니까 이거는 콩의 겉면과 안쪽에 익은 정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경우. 그래서 겉면은 다 익었지만 안에는 풋풋함이 살아있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덜 발현됐다. 그래서 뭐 생쌀의 느낌이 난다든지 비니한 느낌이 나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향미죠. 그래서 이제 로스팅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을 결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덜 익은 느낌, 발현이 덜 된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티핑이나 스코치드가 없는 지점, 그 다음에 덜 익은 느낌이 안 나는 지점. 그 안에서 일단 로스팅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되겠어요. 자, 티핑이라는 건 뭐냐? 이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써놨지만 티핑이라는 거는 결국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부분이 탄 거다. 일부 끝부분이라든지 연약한 부분들이 검게 그을린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씨앗에 보면 싹이 트는 배아 부분이 이쪽에 이제 사이드 쪽에 있어요. 그쪽이 연약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탄 자국입니다. 초반에 로스팅이 너무, 그러니까 그 열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 세포벽 가운데 이제 압력이 너무 강해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세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 열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좀 연약한 부분이 얘가 이제 미리 이제 그 세포의 연약한 부분으로 튀어나오는 이제 그렇게 압력이 올라와서 그쪽이 열이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고루고루 압력을 주면서 저렇게 한쪽으로 열이 빠져나오지 않는 이제 이런 로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압력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초반에 열을 너무 강하게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티핑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초반에 너무 강한 대류열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두가 드럼에 투입하고 있던 수분이 기화된 구간, 그 다음에 조직이 구이가 진행되거나 화학 반응이 거의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투입 온도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초반 로스팅의 열 전달에 가장 큰 기여라는 것은 이제 전도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생두가 드럼 안에 딱 들어가서 열을 흡수를 해서 저점을 찍을 때까지 전도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 그 열풍이 전달되는 것보다 접촉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점을 찍을 때까지는 전도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그러면서 이후로 터닝 포인트를 찍으면서 본격적인 구위가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대류율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 보면 너무 낮은 경우 안쪽으로 충분한 열이 전달되지 못해 언더 디벨롭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저거는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생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열이 충분하지 않아서 열이 들어가서 한 예컨대 뭐 책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생두 하나라 그러면 열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열이 약해서 쭉 열이 전달이 돼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다가 이후로 좀 식어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에 나온 애들도 역시 들어가다가 조금 더 전진할 수 있겠지만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춰요. 그러면 이 가운데하고 이 겉면하고 편차가 생기겠죠. 그 이후로는 열을 더 세게 주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열을 빼가면서 로스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 안에하고 겉에하고 익은 정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런 걸 방지를 하려면 초반에 어느 정도 충분한 열이 가해져서 들어간 열이 안에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 크기의 열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상하시기를 가운데까지 열이 들어가게끔 불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초반에. 어느 지점까지 티핑이나 스코치대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열이 너무 약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투입 온도일 수도 있지만 투입 온도라기보다는 드라이 페이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구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배치 사이즈가 많을수록 투입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많은 열이 필요하죠. 생두의 밀도가 좋을수록 더 많은 열이 필요하죠. 열이 더 강하게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분율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뭐 보관한 지가 오래돼서 수분이 한 8%밖에 안 되는 애랑 방금 들어온 뉴크로 뭐 11.5% 되는 애 얘하고는 전혀 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당연히 수분이 높은 쪽이 더 큰 열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두의 등급을 나눌 때 크기로 나누는 게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큰 애들이 물리적으로 크기 때문에 열이 들어가야 될 거리가 길어서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저점, 투입된 생두와 드럼의 온도가 일치되는 지점이다. 이겠죠. 초반 생두로 전달되는 열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 왔느냐가 얘가 열을 지금 어느 정도 먹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출 온도가 같다고 하면 터닝 포인트가 낮은 애는 거기에 천천히 도달을 할 거고 터닝 포인트가 높은 애들은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하겠죠. 전체적인 루팅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미지의 콩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내가 평소에 하던 저점 80도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95도에 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됐던 바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에서 불을 줄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불 줄이는 타이밍을 좀 더 앞당겨야 된다는 그런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마이야르 캐러멜화 과정 구간이죠. 150도 정도에서 배출까지 일어나는 전반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이야르 리액션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중합체에 한 올 한 올에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종류는 2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자유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 하나가 이제 나와서 이제 당 성분하고 결합을 하는 거를 우리가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과 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짧게 지나가면 플랫해집니다. 복합미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바디감도 라이트해지고. 그 다음에 캐러멜라이제이션, 당이 산화돼서 열분해가 되는 거다. 우리가 설탕을 달고나로 만들 때 브라운 색깔로 변하는 그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70도 정도에서 시작해서 열분해 반응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캐러멜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 단맛이 형성될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우리가 먹는 캐러멜에는 설탕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은 쓴맛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초콜릿도 100% 카카오 드셔보셨어요? 쓰고 쉬어요. 근데 거기다가 설탕하고 우유를 엄청나게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출이에요. 발현 구간. 자, 1차 크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기산이 많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미가 가장 높을 때 배출을 하는 거면 1차 크랙이 시작되자마자 올라가는 중간에 확 빼버리면 산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많은 유기산들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유기산 가운데 가장 많은 게 클로로겐산입니다.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데 걔를 얼만큼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맛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클로로겐산은 수소 이온이 하나밖에 없어서 분자에 그 신맛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얘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또는 쓴맛, 떫은 맛 이런 것들에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1차 크랙 생두 안에 수증기의 팽창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초반에 열이 얼마나 가해졌느냐에 따라서 뒤쪽에 1차 크랙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쪽에 열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까 뭐 꼭 투입이나 뭐 드라이 페이즈뿐만이 아니라 앞쪽에 1차 크랙이 시작되기 전까지 열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할 때는 세포 안에 있는 압력이 강해지면서 1차 크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1차 크랙과 1차 크랙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몰려서 한꺼번에 파파파팍 이렇게 터져요. 근데 충분한 열이 가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팝의 양상이 좀 길어지죠. 틱틱틱틱틱틱틱 이렇게 하면서 좀 늘어져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생두에 따라 달라요. 어느 거는 그렇게 확 터트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느 거는 조금 늘어지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확 터트리는 게 좀 더 수율도 좋고 맛에 윤곽이 좋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developing time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발현 구간이 제가 1차 크랙서부터 배출이라고 그랬죠.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1차 크랙서부터 배출까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걸로 소통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드립용으로 볶을 때는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1차 크랙에서 배출까지 걸린 시간이 걸린 비율이 20% 미만으로 해야지 드립용이야. 이렇게 소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에스프레소로 먹으려면 그래도 30%는 넘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developing time ratio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1차 크랙서부터 배출까지의 걸린 시간이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크랙의 지점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생두 두 개가 연속으로 파핑이 일어날 때 탁 하나 터졌는데 크랙 왔어 이게 아니라 타닥 이렇게 터질 때를 이제 보통 삼아요. 그걸로. 근데 이거는 좀 주관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샘플러를 열어보고 어떠한 향이 날 때 나는 이걸 1차 크랙이라고 보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터에 따라서 주관적인 견해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개나 3개 정도가 한꺼번에 터질 때를 1차 크랙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 2차 크랙은 생두 안에 이산화탄소의 팽창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2차 크랙은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할 때 보통 합니다. 자, 배출은 시간, 온도, 색도 등 내가 사전에 계획했던 기준에 따라서 배출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크랙이라고 판단되는 그 지점에서 나는 1분 뒤에 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210도에 무조건 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앞에 2개는 이제 데이터를 남기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 관능에 의해서 배출을 하기도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색도를 본다든지 또는 거기서 나오는 향을 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출 시점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크랙 이후에는 인체에 유해한 포름산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들어가면서 포름산이 일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러를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샘플러를 이제 열어 보셔야 되는데 이 샘플러를 이제 열어보면서 로스팅 볶음 정도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170도 넘어간 다음에 빼서 향을 맡을 때는 향은 맡지 마세요. 색도만 보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몸에 안 좋을, 뭐 소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몸에 좋지 않은 애가 나오니까 그때는 가급적이면 향을 안 맡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고. 자, 냉각이 또 중요합니다. 배출 후에 4분 이내에 40도 이하로 냉각해야 된다. 이유는 은근한 열로 구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냉각을 해줄수록 향이나 맛으로 날아갈 수 있는 애들, 그 휘발성으로 날아갈 수 있는 애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거는 브루잉 기술에도 있어요. 브루잉 기술에도. 뜨거운 이제 에스프레소를 뜨거운 물로 확 추출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밑에 냉각판을 대가지고 닫자마자 빠르게 냉각시켜서 아이스를 만들 때. 이제 그게 뭐 논문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압력이 증가하면 화학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가둬놓고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일반적으로 과학 현상이 그래요.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춥죠? 잠깐 껐다 킬게요, 그럼. 그 다음에 압력이 올라가면 반응 속도 빨라지면서 전체적으로 로스팅 시간도 빨라진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빠른 로스팅을 통해, 그러니까 패스트 로스팅을 통해서 더 잘 발현된 커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향미를 발현하는 데는 압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스페셜티 로스팅을 한다고 할 때는 전체적인 로스팅 시간을 티핑이나 스코치드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빠르게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터닝 포인트, 마이야르 구간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부터 1차 크랙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1차 크랙부터 배출까지의 관리 시간,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를 잘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1차 크랙을 지나야지만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상태냐. 물론 이제 그걸 지표로 삼기는 합니다만 1차 크랙이 이렇게 확 팽창을 하는 지점이기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 얘는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열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차 크랙이 얼마 터지지 않았는데 빼서 먹어도 되나요? 목표 온도에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1차 크랙의 양상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얘가 로스팅하는 전반 과정에서 계속 팽창을 하고 공국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크게 그거에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다. 자, 요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세포질 CP라고 되어 있는 세포질 성분이 로스팅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면 세포 벽들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포 벽의 겉면에 얇게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를 그라인딩을 쫙 해서 물을 착 내리면 여기를 코팅하고 있던 맛성분들이 쭉 빠지면서 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확 피어오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분림을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빼고 나서 그 안에 성분들이 잘 나오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색깔이 진짜로 이렇게 노란색은 아니고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색소를 집어넣은 상태예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왼쪽에 지금 저기 방울방울 달려있는 애들이 우리가 지금 본 세포질이에요. 지방성분. 이제 그런 것, 지방성분도 달려있기 때문에 저렇게 방울방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얘네들이 다당류 섬유소예요. 그 얘기하는. 그래서 로스팅을 통해서 얘들이 좀 연약해지면 여기에 일부 애들이 잔에 섞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많이 나올수록 바디감이 높아지고 안에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텍스처가 좀 거칠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변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패스트 로스팅을 하면 뭐에 이점이 좋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이라고 돼 있죠. 높은 열로 빠른 로스팅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가 좋아졌어요? 팽창률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볼륨. 부피가 커졌다. 같은 시간에 로스팅을 했는데 얘가 저 낮은 온도에서 로스팅한 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로스팅을 하니까 훨씬 팽창률이 좋더라. 콩이 더 커지더라. 당연히 세포 안에 압력이 강해지면서 터져 나오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죠. 팽창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시간 로스팅의 경우 최적 팽창률이 좋아진다. 이거 뭐가 삭제가 됐네. 단시간 로스팅의 경우 최적 팽창률이 높아 커피 콩 내부의 세포 확장률이 커서 추출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을 많이 하니까 그 자체 얘들 자체의 밀도가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라인딩해서 내렸을 때 더 침투해서 나오기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율도 좋아지고 추출 조건이 좋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굉장히 밝게 로스팅 된 애가 물이 잘 안 빠져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팽창률이 좋은 애들이 물 빠짐이 좋고 들어가서 물이 빠져나오는 성분을 빼내는 더 작용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 템퍼레처 쇼 타임으로 갔을 때 강한 열로 빠르게 로스팅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패스트 로스팅을 했을 때와 낮은 열로 천천히 로스팅을 했을 때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탈수 반응 패스트가 빠르죠. 빠르게 로스팅하는 게 빠르게 탈수가 되겠죠. 팽창률이 강한 짧은 로스팅을 할 때가 더 크고 밀도는 낮아지고 용해성 물질은 더 많아져요. 용해성 물질은 더 많아져요. 저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맛 성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짧은 로스팅을 하니까. 짧게 로스팅을 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굽는데 강한 열로 쫙 초반에 코팅을 쫙 해서 열을 살살살 빼가면서 육즙을 딱 가둔 상태로 빠르게 구워서 먹느냐. 처음에 낮은 열로 천천히 구워서 육즙을 쭉 다 빼면서 안과 겉 그냥 바삭바삭한 과자처럼 먹느냐. 이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걸 연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로스팅을 하게 되면 용해성 물질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스페셜티 로스팅을 할 때 저런 강한 패스트 로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수분율도 당연히 많아지죠. 맛의 강도가 좋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로스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빠르게 가면 말씀드린 대로 화학 반응이 너무 제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맛이 또 오히려 플랫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협회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안 하는데 많이들 그동안에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 소통을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라는 의미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볶음 정도를 할 때 뭐 라이트 로스팅이다, 시나몬이다, 미디움이다, 하이다, 시티다, 풀시티다, 프렌치, 이탈리안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익은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냥 뭐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색도예요, 색도. 그래서 측정을 해가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밝은 로스팅이에요. 그래서 얘 보면은 지금 95 정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나몬 정도가 85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디움이 75다, 하이가 65다, 시티가 55, 풀시티가 4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제 로스팅 대회가 됐건 테이스팅 대회가 됐건 무슨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걸로 기준점을 그 규정집에 통지를 합니다. 볶음도는 이 정도로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색도를 이번에는 75 정도로 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볶음도를 가지고 색도를 가지고 로스팅을 해서 연습을 해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런 걸로 소통을 할 때 씁니다. 근데 저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하는. 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요거 요약하고 끝낼 거예요. 자, 로스팅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여기에 있는 6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수분이 빠진다. 수분이 약 12% 미만 정도 있었는데 걔가 거의 2%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색상이 변한다. 그 다음에 부피가 1.5배에서 2배까지도 커진다. 1.5배에서 2배까지도 커진다. 성분은 빠지고 있는데 성분이 빠지고 밀도가 약해지고 있는데 크기는 1.5배에서 2배가량 커진다. 그 1.5배일 때는 예컨대 드립 용도로 볶을 때, 뭐 2배는 예컨대 뭐 프렌치 로스팅이나 이탈리안 로스팅 정도로 아주 강하게 볶을 때 이제 이렇게 커지겠죠. 또는 뭐 패스트 로스팅을 했느냐,
라이트 로스팅을 뭐 이렇게 슬로우 로스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팽창률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점점 약해지고 무게가 약 10에서 20% 사이에서 빠질 거예요.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스트 로스팅을 했느냐, 슬로우 로스팅을 했느냐, 뭐 라이트 로스팅을 했느냐, 다크 로스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무게의 변화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맛과 향이 변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로스팅 진행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